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저녁 식사 맛있게들 하셨죠? 저는 오늘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지금 열받아서 하는 방송이에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저 지금 감정이 많이 격해 있으니까 잘못 건드리면 완전 개그 본능이 나와요. 오늘 또 방송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방송을 안 내보냈어요. 중간에 제가 알아가지고 진짜 오늘 황당하게 오늘 제목이 전세대출이 과연 실수요자들을 위한 것인가,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잠깐 기침이 나오면 제가 이제 마이크를 끄고 기침한 다음에 이제 먹을 갖다 듣고 물 한잔 마시고 마이크를 켜야 되는데, 이 좀 전에 방송이 한 45분 되게 길었어요. 이게 댓글이 워낙 전세 관련된 게 되게 길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죽어라고 했는데 한 5분 정도 돼서 자꾸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잠깐 끄고 이 기침을 잠깐 이제 먹을 갖다 담고 물을 마시고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제 업로드 하는데 시간 걸리거든요. 그러고서 제가 잠깐 점검하는데 소리가 5분부터 안 나오는 거야. 하나도. 완전히 벙어리야. 마우스만 막 움직여. 그래서 할 수 없이 지웠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그러고서 저는 모르고 이제 항상 네이버 카페에다가 자료 올리잖아요. 네이버 카페에 어떤 게 올라왔냐면, 보세요. 이게 네이버 카페예요. 딱 보니까 최신 글에 그래도 31명이나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이 이제 찝 자료가 올라갔단 말이야. 다운받으라고. 근데 딱 보니까 카페에는 올려놓으셨는데 유튜브에는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네요. 그 다음에 라랑님도 유튜브에 영상이 없어요. 전 여기에 뭐 댓글이나 전혀 안 쓰고 그냥 이건 그야말로 그 자료실이거든요. 그냥 유튜브에는 자료실이 없으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이제 다운받아 가시라고. 왜냐면 방송 볼 때 핸드폰으로 보면은 상세한 그래프가 안 나오니까. 그래갖고 지난번에 제가 히말라야 캠핑 가기 전날도 그날은 뒤통수만 보이는 자료 화면이 안 나갔잖아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잠깐 제가 여담 좀 할게요. 이제 주말이니까 내일 출근도 안 하시잖아요. 상황이 어떤 게냐면, 그러기 전에 지금 빵 돌고 있죠. 네, 제가 열받으면 빵을 먹거든요. 이 커피 한 잔이랑 지금 돌고 있어요. 이거 되게 비싼 빵이에요. 이게 조그만데 비싸 수제 빵이어가지고 이거 보시면요. 여러분들 제 손 보시면 요게 스위처라는 장비거든요. 이제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이제 누를 때마다 이제 카메라나 방송 장비가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걸 잘못 눌러놓고 뭘 눌러놨냐면, 그날은 이거 여기 뭐 텔레비도 연결돼놨고, 이거는 이제 동영상 노트북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맨날 자료실이고, 이제 이게 카메라 4개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카메라에 그날 요렇게 놓고, 차라리 이렇게라도 있었으면 요 화면에서 막 손가락질하고서 이게 보이는데, 요렇게 놓고서 제가 이제 히말라야 가버리니까 그리고 그랬지. 근데 오늘은 또 45분을 녹음했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게 다른 엔지니어가 있으면 소리 들으면서 방송하면서 보면서 하는데, 잠깐 보시면 요 위에 요게 이제 방송 장비인데, 이게 원래 여기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어요. 좀 이쪽 왼쪽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일로 듀얼로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방송 자료 요거만 이렇게 보다 보면 왼쪽 화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가 제대로 나가는지 카메라가 바뀌었는지를 모른다고. 제3자가 보면은 금방 아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방송할 때는 요 모니터 그래도 위는 보이니까. 그래갖고 제가 또 어떤 걸 했냐면, 여담 좀 할게요. 그래갖고 제가 일단 요거 방송 장비를 요걸 하나 구입했어요. 엄청 비싼 거. 이거 그것도 한 140만 원 되는 거 어떻게 저렇게 싸게 구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지금 화면이 안 보였구나. 지금 계속 헤매고 있네.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장비는 카메라가 4대이면서 미니예요. 미니. 그러니까 그야말로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능이 되게 적어가지고 방송 송출하면 이게 분리가 안 돼. 그러니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약간 준 전문가야. 8채널이고 모니터도 2개로 나가면서 제가 이제 뭐가 나가는지를 옆에서 띄워놓을 수가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거는 제가 이제 주말에 자주 이제 친구랑 아니면 가족이랑 캠핑을 가는데, 캠핑을 가면은 전혀 방송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래서 생각하는 게, 캠핑을 가서도, 거기 가서도 방송을 하자. 뭐, 운전하고 가는, 잠시만요. 그 시간은 못 하더라도, 가서 녹화해갖고, 노트북 가져가서 올리면 되니까. 왜냐면 인터넷은 핸드폰으로, 테더링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미니 장비는 이제 요거는 휴대용으로 하려고. 요거는 원래, 붙박이었는데, 원래 비싼 걸 사오니까, 8,000원짜리 이제 다음 주에 올 거니까 바꾸고 요거는 휴대용으로 하고.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하냐? 라고 제가 어저께 여담할게요. 주문을 많이 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레벨 메타거든요. 레벨 메타. 소리가 나면 여기 사운드를 연결시켜 놓으면 이게 엄청나게 멋있게 이게 글루커처럼 이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레벨이에요. 이게 되게 멋있는 진공관 이거예요. 요걸 하나 10몇만 원 주고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두 세트를 주문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데 쓰려고 주문한 거고요. 사무실에 좀 갖다 놓으려고. 그 다음에 요거. 이게 휴대용 모니터인데, 이게 상당히 고가예요. 보통 10만원대인데, 이건 비싼 게 뭐냐면 4K가 돼야 되고, 포트가 디스플레이 포트, HDMI 포트 이런 게 다 돼야 되고, 하여튼 전원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좀 상당히 비싸고.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캠핑용 테이블. 야, 이걸 펴놓고서 산에 가서, 산꼭대기에 가서 이거 펴놓고 여기다가 노트북 놓고 카메라 뒤에 놓고, 카메라를 이제 여기 있는 거 떼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접으면은 차 안에 여기 쏙 들어가요. 87,000원. 그 다음에 또 뭐 좋은 게 있나? 이거 산에 가면 전기가 없잖아요. 전기가 이게 98,000 mAh 가지고 엄청나게 센 220V 배터리예요. 배터리. 이것도 22만 원짜리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주문하면 제일 비싼 거 이거. 아까 이거 110만 원짜리. 야, 여러분들 놀랐죠? 그 집사람이 막 뭐라 그러는 게 바가지도 긁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좀 곧버스로 좀 벌었다고. 쏠쏠 다 쓰고 있어. 재밌죠? 지금 여러분들 봐요. 지금도 여러분들 화면에는 제 뒤통수가 나갔죠. 그나마 이 화면이 보였으니까 그나마 낫네. 참 이게 셀렉터가 두 개고 막 이러니까 헷갈려서 그래. 이제는 새로운 장비가 오고 제가 좀 바꾸면 이제 절대 안 헷갈리고, 레벨 메타 오니까 마이크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거 다 측정이 눈앞에 보이고, 하여튼 그다음에 PG랑 프로그램 이렇게 소스랑 이렇게 모니터가 분리가 되면 어느 화면이 나간다는 거를 내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8개 화면이 보이니까 어느 게 나갔는지를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거야. 자, 방송할게요. 오늘 그 대신 제가 댓글을 좀 빨리 읽을게요. 아까 45분 동안 읽었던 거를 또 읽으려니까 진짜 짜증나요. 진짜 짜증날 땐 짜장면인데 진짜 빵을 먹고 있네. 그 대신 빨리 읽은 대신 여러분 남겨주세요. 왜냐면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거, 제가 폴더가 한 10개가 넘어요. 지금 방송해야 될 캡처를 해놓은 게. 왜냐면 저는 그날 댓글이 달렸다고 곧장 방송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 댓글에 대댓글이 달리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막 하고 한 2, 3일 정도 지나면은 그거를 캡처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통적인, 그러니까 댓글이 많이 달리고 그다음에 좋아요가 많이 달린 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 관심을 하니까, 그런 걸 제가 위주로 제가 댓글을 제 자료를 갖고 하는데, 오늘은 전세예요. 이게 한 일주일 된 거예요. 좀 많이 밀려 있어. 좀 양해 좀 바랍니다. 자, 제목은 전세 대출이 과연 실수요자들을 위한 것인가. 야, 댓글 읽어보고 저도 많은 걸 느꼈어요. 야,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거를 자, 곳곳에 있는 고수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일단 읽어볼게요. 자, 일단 메스가이님입니다. 1일 전에 캡처한 거지만 실제로 한 일주일 된 거예요. 자, 읽을게요. 전세 대출이 과연 실수요자들을 위한 것인가? 되레 집값의 하방 경직선을 높여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 힘들게. 대출을 많이 해주는데 왜 실수요자들이 어렵지? 자,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원래는 작은 집에 살면서 10년 동안 돈 모았으면 소유할 수 있었던 큰 집을 지금 당장 전세 대출로 막 들어가 사는 거야. 그 대신 그렇게 당장은 좋고 좋은 환경에 살지만 매매가를 계속 밀어 올려가지고 결국은 평생 소유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보니까 맞네. 대출을 해줘갖고 지금 좀 약간 안 좋은 환경에 살아야 되는 내 수입 환경에 비해서 대출을 왕창 해주니까 막 예를 들어서 막 방 2개짜리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막 3개, 4개짜리에 막 사고 막 엄청난 동네에 으리으리한 대단지 이런 데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 때는 좋지. 근데 나중에
진짜 10년 돈을 모아놓으면 그 집값이 엄청 올라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메스가이님이 진짜 우리가 잠깐 이런 추임새를 안 넣을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왜냐면 되게 길거든요. 진짜 실수요자를 위한다면 전세 대출을 없애서 집값을 붙들어 두고 실수요자들이 그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빚을 지게 하는 게 아니라 소득을 늘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적당한 빚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한들 그 빚이 소득 대비 감내할 만하고 PIR 소비를 촉진하여 시장에 돈을 돌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껏 진 빚이 생산성 없는 자산에 묶여가지고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에 아무런 기여를 못한다면 경제 발전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지금 계속 이분은 그 독백으로 혼자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되레 가장 열심히 버는 나이대의 경제 주체들이 1년 소득보다 몇 배나 많은 빚을 지고 모르겠다. 이자를 갚아나가느라 소비여력이 떨어져서 기업에도 악영향을 주는 건 아닌가? 내수가 좀 침체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는 가계부채 증가, 소비여력 감소, 기업소득 감소, 일자리 감소, 가계소득 감소, 또다시 가계부채 증가라는 악순환을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계속 혼잣말이야. 결국 실수요자를 위한다는 건 허울뿐이고 모든 경제주체에게 악영향을 끼치며 오로지 토건족과 투기 세력만 손해보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 아닌가. 받쳐주는 거죠. 막 아파트가 안 떨어지게 전세가가 받쳐주는 거야. 혹은 이 나라 공무원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가 자산 증대와 세수 증대라는 당장의 숫자 노름 지표에 눈이 멀어 언젠가 터지고 말 폭탄을 끝없이 뒤로 미루기만 하며 국민들을 빚의 노예로 만들 셈인가. 야, 여기까지 다 했어요. 이제 대댓글이 달렸어요. 아이마르님,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시네요. 구구단을 외작. 네. 성실님, 저도 전세대출이 80%까지 가능한 부분에 대해 너무 많이 대출해준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려운 서민들이 전세를 통해서라도 주거 안정을 꾀하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전세대출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된 게 맞네요. 자기 소득 대비 너무 큰 대출을 받지 않도록 해서 자산을 안정적으로 늘려가도록 해주는 것이 맞는데 너무 과도하게 대출해주다 보니 이렇게 전세 가격이 상승했을 때도 위험하고 전세대출로 갭 투자나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하는 비중도 높아져서 이번 기회에 가감한 수정이 필요하겠네요.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대로 멈추라님, 이번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모두 열거해 주셨네요. 네. 다음 짧은 댓글 볼게요. 김유신님인데요. 전세라는 것은 원래 옛날부터 알뜰히 모아서 자기 자금으로 남의 집을 빌려 자기 집을 구매할 때까지만 잠시 머무르는 서민들의 자생적인 제도였는데 이것을 빌린 돈으로 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으며 이걸로 인해 투기가 횡행하고 집값, 월세 모든 것이 오르고 건설사만 뱉어지고 특히 이런 사정을 깊이 헤아리기 어려운 젊은이가 타겟이 되고 나라는 망하는 길로 접어든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본질 이해하고 전세대출을 없애야 투기가 사라진다. 좋은 말이네요, 진짜. 파파몽님, 안녕하세요. 가계부채 금액 비교해봤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안순호님의 그 빈부격차와 중산층 몰락, 거기에 제가 GDP 대비 그 가계부채 비율이 일본 210%, 스페인 210%, 우리도 210%, 그걸 했을 때 무너졌었는데 우리도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 데이터인데 그때는 제가 비율만 했지 금액.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금리가 오르면은 올라도 아파트가 안 떨어지고 오른다. 왜? 5%, 6%, 이 버블 세븐 이때도 2005년도, 6년도 이때도 금리가 5%, 6%인데도 아파트가 계속 올랐다. 지금 1%도 안 되는 거 웃기지 마. 얼마면데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한 게 아니 금리는 낮지만 대출금은 몇 배가 늘었다. 총 금액이 터졌다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금액은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비율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딱 조사를 한 거예요. 2006년 GDP는 1000조예요. 1000조. 지금은 1933조. 2배 늘었죠. 자, 그 다음에 가계부채 비율은 65%로 지금은 106%로 더블 가까이 늘었죠. 근데 그 당시에 가계부채가 650조, 지금은 2049조야. 3배가 넘어요. 638. 욕 나오네. 3.13배가 높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비해서 대출이 3배나 늘어났다고. 그걸 생각을 안 하고, 그때도 600억이고 지금도 600억이면 상관없지. 5% 내던 이자를 1%도 안 내는데 어때? 그쵸? 아주 좋은 분석해줘서 파파몽님 감사합니다. 포상휴가 일주일. 자, 그래서 제가 차트를 잠깐 볼게요. 요거는 오늘은 차트 그냥 얼른 볼게요. 왜냐면 맨날 자주 보는 거니까. 시가총액, 매매가 시가총액 차트 35년 동안이랑 분홍색은 전세가 시가총액 차트인데
전세가는 최근에 이중 전세 가격 때문에 조금 그 데이터에 좀 왜곡 현상이 좀 있어요. 실거래가는 신규든 재계약이든 다 똑같이 취급을 하는데 캡이나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거는 신규 전세 가격만 조사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엄청 올라간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실거래가는 재계약이 72%나 훨씬 많기 때문에 신규 계약은 2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 전세 가격은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 않았다. 그 얘기 잠깐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매매가는 올라가는데 전세가가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이게 역전세가 난 구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유럽 재정위기 2010년, 11년, 12년 이때 폭락할 때 전세 가격은 올랐어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올라갈 때 전세가가 빠진 경우도 있고, 매매가가 빠질 때 전세가가 올라간 적도 있어요. 이거 지금 물가로 판단해서 그렇지 실제로 기울기는 더 급해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매매가 전세가 비율을 보면 이건 뒤집은 거예요. 91년이 고점이었고 2006년이 고점이었는데 15년이 걸렸다. 맞죠? 여기도 상토도 91년과 2006년 하니까 15년 맞죠? 그 다음에 매매가의 저점은 98년, 2013년이니까 15점 맞죠? 근데 매매가 비율의 저점은 98년이 아니라 2001년이에요. 2013년이 아니라 2016년이에요. 2016년에 전세가랑 매매가가 거의 다 붙었어요. 매매가가 못 올라갔다고. 전세가는 이게 전세가가 올라가는데 매매가가 못 올라갔다니까. 떨어졌다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뒤집어 놓은 게 떨어지지. 근데 이것도 하필이면 15년이야. 그러면 이 2006년으로부터 15년이면 지금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2006년 11월에 매매가 고점, 특히 전세가율을 뒤집어 놓은 거 지금 그러니까 전세가율이라면 이게 바닥이에요. 이거의 바닥이 지금 아니에요? 지금? 15년 후? 그래서 제가 15년 사이클 얘기한 거예요. 이거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처음 보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댓글 읽을 게 많아요. 그 엘리엇 방송은 솔직히 실력도 없고 재미도 없고 썰렁하고 말도 더듬고 뒤통수만 보이고 그래서 뭐랄까 영양가가 없는데 댓글에는 영양가가 있어요. 그래서 99.9%가 영상은 안 보고 댓글만 보고 나간다는 첩보가 있는데 저는 다 영창 일주일 버릴까 보다 진짜. 오늘 좀 화 많이 났어요. 45분 동안 떠드는데 녹음이 하나도 안 돼갖고 지금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야 지금. 꼼냥꼼냥님 마지막으로 댓글 쓰겠습니다. 이분은 글 자주 쓰신 분인데 어쨌든 금리 인상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뭐가 더 무서워? 임플란트가 무섭나? 금리보다? 담보대출 한도를 줄였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집값이 하락해서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차액만큼 상환 요청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출 한도를 줄여놔서 그 갭이 더 커져버린 것입니다.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고도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막 전문가들이 다 나왔어. 이명백님, 좋은 글 생각날 때마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터팡님, 지금처럼 시중 유동성이 급격히 말랐을 때 대출 한도를 줄이고 상환 요청 들어오면 답이 없죠. 그랬더니 최고위원님, 아무도 안 알려주던데요. 그 전에 고정금리 30년 대출 받은 사람에게 갑자기 집값 떨어졌으니 떨어진 가격만큼 원금 상환하라고 하나요?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갑론을박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가심님이 담보대출 약관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MSK님이 14년에 하우스푸어 사태 났을 때 담보가치 하락해도 은행에서 담보 보충해달라고 못하게 바꿨대요. 그러니까 보완책이 이제 제도가 조금 바뀐 거야. 그러니까 어느 은행은 바뀌었고 뭐 안 바뀌고 약관이 좀 다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집값 떨어져도 상환 요구 안 들어옵니다. 고객의 현저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아마도 고객이 스스로 집을 부순다든지 하는 경우만 그러겠죠. 그리고 죄송한데 여기 댓글이 잘렸어요. 이게 펼쳐보기를 안 해가지고. 추피아님, 21년 자료에는 6조 담보에 제공해서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 보전을 위한 은행의 청구에요. 그 원상회복 및 담보에 보충해야 합니다. 라고 나오는데 어떤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1년 자료니까 올해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있고 없고 한 것 같아. 추피한, 그러니까 조재영님이 은행에서 케이스 바이로 정화를 하나요? 이의 신청 받아가면서. 그랬더니 추피아님께서 은행마다 다른 건지 제가 봐서 그래요. 시티은행 약관은 저렇고 아마 이게 시티은행 약관이었나 봐요. 요게 21년도 약관 자료. 국민은행은 개정된 거로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은행마다 좀 달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랬더니 MSK님께서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가 새로 생긴 거예요. 새로 생긴 거. 2014년 전에는 이게 막 깡통연세 나오고 막 역전세 나오고 막 그랬을 때예요. 책임이 어딨든 상관없이 담보물 가치가 떨어지면 추가 담보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래갖고 하우스푸어 대책이 막 난리가 나니까 이제 대책으로 문구가 새로 들어간 거래요. 책임 있는 사유에
님이 올린 거 보니까 신용 악화도 포함되어 있긴 하는군요. 그러니까 신용 악화라는 게 진짜 약 어느 정도를 하면 모르겠네. 하여튼 담보 추가 요청이 들어오면 차주의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건을 차주가 개박살을 내는가 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어떤 그 문구도 변경된 게 맞다.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MSK님이 또 그래서 시가락만으로는 담보의 추가 제공이나 조기 상환 요구는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 근데 이 정도 일은 보통 하락장 말기에 나타나는 일이라서 뭐 크게 염두에 둘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깡통 전세, 뭐 역전세 막 그게 막바지에 있었을 때 말이죠. 제가 보기엔 그것보다는 2020년 지금 시기 기점으로 해서 주담대나 신용대출로 연끌한 분들이 나 갭 투자한 분들이 금리가 오르면 이자 한 2달 연체하면 기한이익 상실, 전에 이거 얘기했죠. 기한이익 상실. 그러면 은행에서 갑자기 이게 회수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집 경매 넘어갈 위험이 훨씬 더 커졌다.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연끌을 잔뜩 이빠이 해놨는데 그 이자를 못 내면은 기한이익 상실이어가지고 그 만기 몇 년짜리가 상관없이 그냥 은행에서 경매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추피아님께서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수부타이님 감사합니다. 금융권 종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디테일. 야, 여기 나온 분들은 다 은행에 근무하는 분 같아. 역시 집단지성은 늘 정답으로 가는 열쇠이든요. 아이마르님, 집단지성의 댓글 토론장이 엄청난 시너지를 가져다 주네요. 저도 댓글 보고 해요, 솔직히. 박가로이님, 글쎄요, 담보가치 하락으로 상환요구 들어온다 해도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B2가 문제이긴 하나 올리신 글처럼 문제되는 일은 본 적 없다. 바이님, 중금리 준비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렌더님, 바이님 말씀대로 원금 상환 못하면 조금씩 상환하게 하면서 중금리로 넘어가는 듯 하더라고요. 다 뭐 보관이 있겠죠? 꼼냥꼼냥님, 제 글이 논란이 됐네요. 글을 쓰지 말았어야 했는데 남편이 은행원인데 알고 봤더니 꼼냥꼼냥님이 여자분이었어. 저는 남자분 필명이 꼼냥꼼냥이니까 남자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은행원인데 제가 쓴 내용은 주로 만기 연장 시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가끔씩 빌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보다 3개월 이상 연체 시 바로 법적 조치 들어간다네요. 그러니까 이 꼼냥꼼냥님이 처음 글을 올린 게 맞는 게 현재 실무진에서 가끔가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는 잘 못 느끼지만 실무진들에서는 가끔 특이한 경우 생기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댓글을 좀 기네요. 요거 말고 한 장 더 있거든요. 제 차트 나중에 보러 갈게요. 이거 완전히 논문이에요, 논문.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마지막에 사람들이 다 댓글 감탄을 났어요. 저도 처음에 이거 캡처할 때는 못 읽어봤는데 방송하면서 읽어보니까 진짜 여기 필명은 제가 지웠습니다. 이게 노출되기 싫다고 그러셔갖고 써도 되는데 필명은 노출되기 싫을 때는 제가 이렇게 지울게요. M님이라고 할게요. 기사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8월 실거래 가격지수 잠정치가 0.88% 상승으로 상승폭이 엄청 둔화된 거예요. 2%가 넘게 올랐는데 0.88로 잠정치예요. 근데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잠정치는요, 앞부분에 신고한 것들이잖아. 근데 앞부분은 저가 거래들만 먼저 신고하거든요. 고가 거래는 나중에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0.88%보다는 더 넘을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지난달에 비해서 확 떨어졌어요. 이미 도심권은 마이너스 났습니다. 서남권이 2% 올라서 0.88% 된 거지, 서남권 빼면 실거래 가격지수 잠정치상 거의 보합입니다. 2.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전자대 규제, 전세자금 대출 이거네요. 내년 8월이 되면 개갱권, 약자로만 있었고, 계약갱신 청구권 모두 다 쓴, 그러니까 2년 된 거, 한 번 연장한 거 2년 되니까 처음으로 시장에 공급됩니다. 보통 내년 3월경부터 이제 부동산에 물건이 나오겠죠. 7월이 만기니까는 뭐 3, 4개월 전에 이제 물건 내놓을 거 아니에요. 이사 간다고. 그러면 이제 물량 공급이 되는 거죠. 임대차법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소급 적용해서 사용하도록 한 법안이라서 7월 계약자분부터 소급 적용이 되니 2018년 법대로 하자면 올해 7월부터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2년 동안 시장의 전세 만료 물량의 공급이 없어져야 맞습니다. 세컨더리 전세 시장 셧다운이죠. 그러다 보니 가격이 급등하고 불법적인 개갱권 거부한 30%의 물량만이 암시장에서 암거래되면서 전세값을 띄었다고. 그러니까 이중 가격 보면 되는데, 이게 내년 7월이 되면 전세 거래를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거짓말해서 나온 집들만 갖고 할 필요가 없어지는 장이 오는 거죠. 암시장도 자연히 필요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현재 전세 이중 가격 상단과 하단의 중간 어느 정도 지점에서 전세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전세 이중 가격의 상단의
상단이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한 분들은 매우 높은 확률로 역전세를 맞을 거고요. 제가 사이클을 연구한 게 이거예요. 이 글 다음에 제가 역전세 차트를 만든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역전세 차트를 만든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는 이동평균선 개념을 아니까 주식 차트처럼 역전세 차트 만든 거 보세요. 그러면 사인, 코사인, 곡선처럼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역전세가 나와요. 근데 왜 역전세가 났는지 두 가지 요소를 내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지표 잘 보시니 아시겠지만, 이건 이제 제 얘기하는 거죠. 과거 지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엘리언 얘기하는 거죠. 그쵸? 맞죠? 찌찌뽕? 89년 12월 전세 계약 기간 늘렸을 때도 8개월 있다가 지표상 역전세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폭락했었죠. 역전세가 나면 임대인은 매우 곤란해지거든요. 왜? 돈 돌려줄 돈이 없잖아요. 이번에도 내년 7월 전에 이중가격 상단 전세가 기준으로 역전세 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최소한 보합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놔야 된다니까. 집주인이 나쁜 마음으로 안 돌려주는 게 아니라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은 못 돌려주는 거야. 주인이 그 전세금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딘가 투자를 하거나 갭 투자를 했거나 뭐 주식을 했거나 아니면 떡볶이를 사 먹었거나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김현미 등이 멍청하게 1년을 2년으로 늘리면 1년 있다가 상승이 진정되고 2년을 4년으로 늘리면 2년 있다가 진정이 됩니다. 초등학교 수학 문제인데 참 89년 사례 보고는 8개월 있다가 전세 진정됐다고 한 거 보고는 그 무능함이 참. 저 김현미 되게 좋아하는데, 김현미 장관. 저는 현미밥밖에 안 먹는데. 3. 코스피와 서울 아파의 상관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거 제 전공 나왔네요. 저도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같이 보니까 이머징 주식시장은 7월 기점으로 하락 추세 전환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7월에 꺾였어요. 8월, 그러니까 6월이 고점이야. 날짜로는 6월 25일, 6.25 전쟁 나는 날 우리 코스피는 역사적인 상투를 쳤어요. 그 세력들이 장난을 친 거예요. 날짜를 가지고 그런 놈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수비학이라고 그러죠. 수비학, 뉴머럴러지, 음모론 얘기하면 끝도 없어. 금리도 상승 중이죠. 코스피와 연관성이 높은 게 미국 CLI입니다. 이게 CLI가 리딩 인덱스 맞나요? 이거 잊어버렸네. 나중에 미국 CLI 컴포짓 리딩 인덱스 맞나요? 이게 모르겠. 제가 틀려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오래돼 갖고 기억이 잘 안 나. 지난달 발표치는 미국이 플러스 0%였습니다. 하락 전환 직전이거나 델타 변이로 인한 노이즈, 그러니까 꺾이지 않고 약간 버팅기고 있는 거. 미국 모기지금리 오르면 더 내릴 가능성이 높죠. 근데 2014년 테이퍼링 중 9월부터 증시 하락 전환했는데 이번에는 6월까지 테이퍼링을 내년 6월이요. 까지 과격하게 한다니 4, 5월 전 봄까지는 매우 높은 확률로 증시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보입니다. 저랑 증시 분석은 비슷하네요. 예측을 다 떠나서라도 어차피 코스피는 하락 추세 전환했고 그와 상관성 높은 미국 CLI도 하락 전환 임박한 수치가 나왔다는 거죠. 물론 통계청 한국경기선행지수는 이미 음전환됐습니다. 그쵸? 이거 6월이 꼭지였다니까. 6월이 꼭지고 7월부터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7월 기점이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 이것도 서울 아파트랑 상관성 높은 지표입니다. 18년에는 헬리오 효과라고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경기 지표가 나빠서 코스피가 빠지니 서울 부동산도 동반 하락했던 거죠. 그때 한 5, 6개월 조정 받았었나요? 자, PS 추가로 또 글러주셨네요. 자, 계정 공개 원하지 않는데 혹시 방송에 도움될까 하여 그 댓글 답니다. 빚도 자산이라며 투자에 미쳐있는 동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젠 진짜 끝물이라고 말해줘도 안 됐더군요. 유튜브라도 좀 보면서 경각심을 가졌으면 해서. 그리고 고승범 씨 등 때문에 영끌 못한 분들 고마워해야 하는 상황에 욕먹는 거 보면 고승범 씨가 안타깝습니다. 상승론자들 귀에는 들리지 않겠지만 코스피든 서울 아파트든 올 연말부터 내년 7월 전후까지 고점 찍고 변동성 커지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는 호가갭 때문인데 실증 연구상 실거래가 변동성이 커지면 하락 전환 신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 아리팍 40억 거래됐는데 다음번에 30억대가 거래되면 급락으로 나오겠네. 뉴스엔 이런 것도 얘기도 안 하지 또. 실거래가 변동성 지표는 급등하겠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김우홍님, 암시장 거래 너무 공감 가네요. 내년 2분기부터 전세 가격 형성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가격 같습니다. 그쵸, 실질적으로 이제 이중 가격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근데 폭등론자들은 이를 역용하더군요. 2년 연장한 사람들이 이미 오른 전세값을 감당 못해서 집을 살 수밖에 없다고. 참 악마들입니다. 임대차법 시행 시 전세 공급이 줄어서 폭등한다고 했으면 2년 지나면서 공급이 정상화되는 건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댓글이 좀 잘렸네요. 그랬더니 이제 또 댓글 달아주셨네요. M님께서 강남 이야기는 제가 못했는데 강남은 전세가율 추세가 상승 반전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매매가율은 하락 반전했다는 얘기죠. 올해가 상투라고. 그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분모 분자만 바뀐 거예요.
보통은 꼭지에서 한두 차례 나타나는데 이번에 임대차법 때문에 2020년에 여러 번 혼조 보이다가 이번에 강남부터 전세가율 상승 전환했습니다. 김현미 같은 바보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전세가율이 상승 반전했다는 뜻은 시장 참여자들이 매매보다는 임차를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왜? 아파트 값이 너무 올랐고 떨어질 것 같고, 떨어지면 내 재산 손해이지만 전세는 내 손해보는 건 없잖아요. 보증보험만 잘 들어놓고 하면. 강력한 꼭지 신호입니다. 서울 전체로는 아직 전세가가 또 잘렸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이거. 그리고 추세라기보다는 하여간 지난 실거래가 지수에서 상승 반전했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죠. 또 금리 등등으로 노이즈가 낄 테니까. 하여간 강남의 전세가율 올해 첫 상승 반전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지난 사이클의 서울 전세 전체 전세가율 상승 반전은 2009년 1월쯤에 있었던 걸로 기억나네요. 성실님, 내년 7월이 되면 개개인권 모두 쓴 전세 물량이 처음으로 시장에 공급된다는 부분에 공감합니다. 상승론자들 개개인권 쓴 잠시만요. 물량들이 내년 7월에 나올 때 4년 전세 줄 것을 예상해서 가격을 올려 매물을 내놓았기 때문에 전세가 폭등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전세 매물이 많이 나와 말씀처럼 전세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임대기간 2년에서 4년 늘렸으니 2년 후에 안정되는 거 말씀대로 임대기간 2년에서 4년 늘렸으니 2년 후에 안정되는 거 맞습니다. M님, 네, 아마도 내년 7월 직전 즈음에서 새 전세 물량들이 나올 때쯤 되면 현재 이중가격 구조에서의 상당 가격, 암시장에서의 암거래된 전세 가격에 못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실상 이 물건들은 예정된 역전세가 날 가능성인데요. 2020년과 2021년 거래된 물건들 중에 전세가 상단의 전세를 끼고 거래된 것들은 매우 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표가 내리진 않더라도 최소한 이 물건들에서만큼은 개별적으로 역전세가 날 거다. 이제 잘렸네요. 그대로 멈춰라님, 귀한 고견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22년 7월부터 전세 물량 공급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계획권 쓰신 분들은 어디로 가서 주거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기존 전세입자들은 어디로 가길래 전세 공급이 된다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반론이 아니라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전세의 공급과 수요의 총량은 같은데 역전세 내지는 전세가 하락한다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인데 아주 질문 잘해주셨어요. 포상일가 일주일. 자, M님, 수요 공급 곡선에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듭니다. 현재 주거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미신이 공급 부족에 대한 것이죠. 전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은 돈도 없으면서 초저금리와 대출버블을 이용해서 과도하게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진짜 3억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막 6억에 사는 거야. 또 잘렸네요. 두 번째 댓글에 대해서는 전세가 감당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 전세 임차인이 선발, 고가 전세 감당 가능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월세나 빌라나 경기도 이주를 택하겠죠. 그러니 역전세 가능성이 100%에 육박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중가격 상단 전세 가격은 전세 시장의 계약기간 만료 물량이 평소와 30%밖에 안 나오는 수요 공급 곡선상에서의 가격 결정이거든요. 좀 잘렸어요. 그리고 전세 시장과 관련된 수치들을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 서울 아파트 시장 역사상 전세는 늘상 수요가 공급보다 많았습니다. 월세 대비하면 더 경제적이거든요. 그 초과 수요자들 중 가격 배팅에서 밀려난 분들은 월세 살거나 하급지로 이동해온 것이고요. 이건 기존 전세 거주자가 밀려났다는 의미는 또 아니죠. 가구수 증가에 따라 신규 주택 수요자들이 월세로 시작하기도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대로 멈추자니, 혹시 저 때문에 알람소리 깨신 건 아니신가요? 장문의 댓글, 아마 이걸 새벽에 보니까 둘이서 주고받고 한 것 같아요. 댓글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전세가의 상승으로 외부로부터의 이탈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외부로의 이탈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역전세에 대해 제가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2번 정독했습니다. 정성스러운 답글 감사하고요. 환절기 건강 유의하세요. 그래서 임대차법으로 전세 가격을 급등시킨 뒤 시장이 혼란을 가하고 자기들조차 전세 시장이 이럴 줄 몰랐다는 식으로 패닉이 온 것처럼 연기해서 전세 이중가격을 만들고 이중가격 상단에 갭투를 시킨 다음에 역전세 유도해서 그 이중가격 상단 가격 갭 투자들 타켓으로 디레버리징을 급격히 시켜서 완전히 양털 깎기 해갖고 죽여버리간다는 거네. 그렇다면 정부 정책은 성공한 것이겠죠. 아닙니다. 깨어있는 상황이었네요. 급한 논문 작업이 하는 게 있어서 날씨가 춥네요. 건강 유의하세요. 네, 귀한 댓글 감사합니다. 보니까 이 M님이 급한 논문 작업, 이걸 제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노벨 평화상 경제학 그 노벨 평화상 있잖아요. 그 후보에 오르신 분이야, 이분이. 그래서 거기에 제출할 논문을 쓰는 중에 우리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우리 보통 엘리엇 댓글 다시는 분들은요, 노벨 평화상, 아니 노벨 경제학상, 노벨 댓글상 이런 거 아니면은 여기 명함도 못 내밀어. 다 석박사 이상이야. 자, 차트를 잠깐 볼게요. 역전세를 볼게요. 역전세라는 건 뭐냐면 현재의 전세가와 2년 전의 전세가를 비교해서 계속 이동하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예를 들어 작년, 그러니까 올 초 전후로 해서 전세값이 엄청 올랐죠.
그 전에는 5억짜리를 갖다가 7억, 8억, 9억에다가 막 전세를 냈단 말이야. 근데 이게 2년이나 4년이나 있다가 이제 그 사람이 이사를 간대. 근데 새로 전세가 들어왔는데 7억에 들어와. 나는 분명히 9억을 받았었는데 그러면 2억이 모자라잖아요. 그걸 역전세란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걸 계속 이어서 만든 게 이거예요. 지금 요 파란색 있죠? 이게 역전세 구간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요때도 잠깐 역전세 지표상으로 조금 나왔다는 게 여기 이 근처에서 살짝 났다는 그 얘기예요. 일단 여기서 보시면은 이때는 IMF, 이때는 그다음에 2004년도에 역전세 한번 크게 났었어요. 대세 상승 기간에도 역전세가 났었어요. 8년 동안 오르는데 중간에. 그다음에 2009년도에 났던 거는 뭐냐면은 그 헬리오가 아니라 엘리트레파, 그쵸? 엄청난 세대들이 입주했잖아요. 그때 서프라임 사태, 리먼 파산을 하면서 역전세가 났었어요. 그러다가 또 올랐다가 역전세 날라다가 다시 오르고 이러다가 이제 이때 2019년에 난 거는 헬리오 고덕 입주 물량. 이걸 잘 보시면 약간 요런 사이클 있죠. 요런 사이클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있었는데 여기서는 다행히 안 나왔네. 그다음에 역전세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되겠죠. 여기서 역전세 난다는 얘기야. 2013년, 14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볼게요. 역전세 나는 걸 보면은요, 입주 물량이 엄청나면 역전세 나겠죠. 왜? 나 저기 신규 입주 거기 전세가 싸게 나왔다. 그리고 이사 갈래. 그러니까 나 내 돈 빼줘. 이러니까 그 전세를 빠져나가니까 그 공급은 있는데 수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신규 아파트로 가버리니까. 여기 보세요. 입주 늘어난 거 보이세요? 입주가 막 늘어나니까 빠박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2003년도부터 입주가 엄청나.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역전세가 나죠. 그 다음에 2007년도 8년도에 엘리트레파 엄청 입주했죠. 그러니까 2009년도에 역전세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는 아주 크게 입주한 게 없었죠. 이거 봐요. 이때 이후로는 입주 물량, 이때는 잠깐이잖아. 근데 이 당시에 입주 물량 엄청 났죠. 고덕, 헬리오. 그러니 이렇게 많이니까 또 역전세가 나지. 그리고 여러분들 2023년부터 올해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2023년부터 입주 물량이, 이건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거거든요. 그 공사 들어가고 재건축 그 단계에 맞춰서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제가 이걸 1960년부터 입주 물량을 엑셀로 다 그려놨잖아요. 보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니까 여기서 역전세 나 안 나? 또 반말이야. 지금 제가 화 많이 났어요. 저 오늘. 지금 똑같은 얘기를 지금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거 했었어. 내가 동그라미 쳤단 말이야. 근데 또 동그라미 치고 있어 지금. 짜증나. 그만 넘겨. 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이거 우리 엘리엇 TV EBS 방송국 엘리엇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의 그 걸그룹 오렌지 캐러멜님 나오셨습니다. 전세대출 규제와 한미 통화 스와프의 상관관계? 근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전세대출인데 무슨 또 한미 통화가 나와. 이거는 환이고 이거는 원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저의 뇌피셜에 기반한 음모론입니다. 오렌지 캐러멜은 귀여우니까 이쁘니까 봐줄게요. 올 하반기 들어 갑작스럽게 전세자금 대출에까지 급격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대출 총량 규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5대 은행들의 대출 가능 여력이 이만큼 딸리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이 시점에 실수요자의 피해와 반발을 감수하고서라도 주택 관련 대출을 옥죄는 걸까요? 집값 상승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아져서? 아닙니다. 부채는 2018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빠르게 오르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입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부동산의 급격한 경착륙에 대한 염려 아닐까요? 급격한 경착륙이 뭐예요? 대폭락. 대폭락하면요,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갭 투자한 사람들 죽는 거야. 그리고 자기 소득에 대비해서 전세 대출을 많이 받아갖고 좀 과도하게 자기 형편보다 좀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도 큰일 나고 집주인도 큰일 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오렌지 캐러멜님이. 실수요자인 전세입자와 집주인의 직접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이는 거의 모든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전세자금 대출로 엮인 부채에 덫에 걸리고, 예를 들어서 집주인은 대출 안 받았어. 근데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서 나한테 전세금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어떻게 보면은 빚쟁이야. 엮인 거야. 서로 같이 엮인 거야.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미 스와프 재연장의 중단에 따른 2차 외환위기, 이제 12월 말에 중단되는 거로 나와요. 좀 느낌이 좀 그래요. 환율 올라가는 게. 엄청난 범위의 충격을 직격탄으로 줄 수 있고, 이 경우 상당히 폭넓고 많은 피해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1200원, 1300원 문제가 아니라니까. 1500원도 아니에요.
혹자에 따라서는 기술적 부산 사람은요 2,000원에서 4,000원까지 간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IMF 직전에 바닥이 700원에서 700원, 800원, 700원 정도, 800원이라고 칩시다. 800원이 한 1년 반 만에 2,000원 갔죠. 더블 이상 갔죠. 그리고 그 전고점이 800원에서 800원, 그러니까 800원에서 700원으로 떨어졌다가 2,000원 갔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더블 이상 갔죠. 800원이 2,000원 갔잖아. 그러면 이번에 전고점이 몇이에요? 2,000원이잖아요. IMF 사상 최고치인 전고점 2,000원을 돌파하면 4,000원을 넘길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얼토당토하는 웃기지마 이럴 수가 없는 게 IMF 때도 웃기지마 그랬다가 당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예의주시를 해야 돼요. 환율 뭐 2,000원, 4,000원 가면 저야 땡큐죠. 그 달러 통장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환율 많이 오르면 곧버스 차트는 통장은 보여드렸죠? 우리 가족들 거? 근데 이게 환율 통장은 안 보여드렸으니까 내가 외환 나중에 찾을 때 진짜 꼭지라고 생각할 때 환율 딱 찾을 때 여러 생방송으로 환전하는 거를 딱 하나은행 외환 계좌에서 딱 환전하는 거를 딱 여러분께 보여드려야겠네. 기분 좋다. 근데 그때는 다 멤버십 가입을 시켜갖고 볼까? 그러면 진짜 곧버스도 딱 이익 실현하는 거 딱 보이고, 하여튼 제 자산 다 정리하는 것도 보이고, 이제 안드로메다로 떠나는 거. 한미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서 일종의 메시지를 미리 캐치한 금융위, 정부 등이 일제히 집값 하락 경고, 20년, 30년 하락 경고하고 나선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엘렌이 말씀대로 한미 통화 스와프 재연장과 관련된 기사 일체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거. 진짜 제가 며칠 전에 방송하면서도 방송할 때마다 제가 계속 뉴스를 찾아보거든요. 근데 9월 달에 연장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6월 달, 5월 달인가 기사가 나왔어. 9월 달에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에 성공했다. 합의했다. 그거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기사가 하나도 없어. 연장, 근데 날짜로는 이미 신문에 나와야 되거든요. 연장했으면. 근데 아직까지도 아무도 없고, 내가 볼 때는 정부에서 엠바고 시킨 것 같아. 기자들한테 의혹 제기도 못하게. 그러니까 환율은 계속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들만 신난 거야, 지금. 큰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터팡님, 이 댓글은 곧 성지가 됩니다. 이 피터팡님은 너무, 수학의 정석, 홍성대, 성지출판사, 딱 보니까 알아. 이게 나이를 딱 보니까 학력고사 세대 혹시 아니실까? 존버 비트, 이분 또 비트코인 하신 분이네. 성지가 됩니다. 2 곱하기 2입니다. 짐승님, 필명부터 일단 짐승 무게감 있죠? 저도 신혼 때는 와이프가 맨날 이 짐승 막 이랬는데 나이 먹고 이제는 이거 총각들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결혼한 사람들 많아. 저도 금리와 규제를 강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경착륙에 대한 공포라고 보고 있고, 완화 정책을 풀지 않는 이유는 묶여있는 투기꾼들을 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고, 그놈들을 잡은 후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간 영끌들을 위한 후 정책을 내놓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물잠김, 매수잠김이 정부의 의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거래를 안 시켜야 돼. 왜? 여기서 자칫 거래가 왕창 들어가지면은 누군가 그 상투에 물량을 떠안고 다주택 투기꾼들은 상투에 털고 나가고, 나중에 대폭 나오게 오면 끝물에 잡은 사람들 영끌 20, 30대가 완전히 금융노예가 될 게 뻔하니까 정부에서는 양도세를 엄청 높이고 보유세도 높이고 해갖고 이사도 못 가게 만들어. 지금 딱 그 같아요. 투기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3월을 보는 이유도 연말에 덮여있던 헝다투자의 진실이 밝혀진가. 벌써 지금 제가 엘리엇이 계속해서 하나 둘씩 밝혀내고 있죠. 미단시티, 그 다음에 국민연금 자꾸 제가 공론화 시키잖아요. 잠깐 국정감사에서 잠깐 나오다 말고 또 신문에 조금 나오다 말고 보니까 미단시티 영종도 8천억짜리인데 그거 쌍용건설이더만. 쌍용건설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그거. 일단 1월 금리 인상. 근데 그러니까 이분처럼 형다 투자의 진실이 밝혀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에 숨겨져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몰라. 진짜 없는 건지, 있는데 숨겨놓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숨겨놓고서 잘 해결되고 있는 건지. 나중에 진짜 우리 생각 못하게 뒤통수 쳐갖고 터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IMF가 그렇게 터졌거든. 그 사이에 환율 막 오르고 금리 오르고 막 그랬거든. 1월 금리 인상과 함께 투기꾼들을 시작으로 대공황의 2월, 통화스와프의 3월, 이렇게 순서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적으면서도 후덜덜하네요. 진짜 짐승 같은 글을 써주셨네요. 무섭네요. 기분 좋은님, 오렌지 슈트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동산의 경착륙이 가장 무서울 겁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넘쳐나는 유동성이 이뤄놓은 자산시장의 거품은 반드시 꺼지는 시기가 오는 게 정답이겠죠. 거품이 터지는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금융당국이 나서고는 있지만 저희 소견으로는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주담대가 안 된다고 잔금 걱정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 단지들이
많아 벌써부터 아우성인데 윗돌 빼서 아랫돌기에는 돌려막기식으로 부동산 투자에 익숙해져 버린 투기꾼들이 당분간은 거품을 더 키울 모양입니다. 지금도 비규제 지역 분양 현장에는 떴다방들이 분양자들만큼이나 많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한미 통화 수화풀은 이미 물 건너간 듯하네요. 혹독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 고수분들이 얘기하는 게 한미 통화 수화풀을 되게 걱정을 해요. 저도 제가 봐도 나가리 된 것 같아. 환율 올라가고 언론에서 통제를 하는 거 보니까. 짐승님 또 써주셨네. 대만 전쟁에 대한 이해되지 않던 부분의 퍼즐을 중국의 입장에서 짚어봤습니다. 내수 경제 때문에 발을 빼지만 군사 요충지인 대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미국인데 그것을 빌미로 시비를 걸었다는 건 무언가 중요한 패를 들었다거나 되먹임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앞으로의 대공황의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대공황 시리즈 올리고 있죠. 혹시라도 모르니까 퍼거슨의 핫워, 이거 제가 원문 읽어드렸죠. 영어 발음도 안 좋은 이 어버버 그러면서 영어 읽어드렸던 핫워, 콜드워가 핫워로 바뀐다. 그래서 물가 폭등한다. 하이퍼인플레이션, 60년대, 70년대 하이퍼인플레이션 온다는 그 얘기예요. 우리는 절대 패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물리적 충돌을 이거했는데 중국이 미안 뻥카에서 라며 빠진다면 기존의 2인자에서도 밀려나서 자존심마저 털리는 아가리 파이터가 되는 정말 중요한 선전포고인 셈입니다. 경제가 이미 무너진 미국과 세계의 투자자들을 삥 뜯어서 1, 2, 3, 4차 산업의 모든 기반을 갖춘 중국, 댓글에서 쓰이던 각자도생이라는 글이 번쩍, 경제폭탄과 물리적 충돌이라는 강경책을 써서라도 미국의 천라지망을 찢어버리던가. 천라지망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뭐 그물망이라는 거 보니까 천라의 지망이니까 그 그물 속에서 다 같이 죽고 진정한 그레이트 리셋을 맞이해서 각자도생을 꿈꾸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핫워, 그레이트 리셋, 각자도생, 사드, 울릉도 기지, 사거리 제한 해제, 삼성의 미국 이전 시도, 반도체 기술과 기반시설 투자, IAEA 의장, 호주의 군사시설 확충, 소형 원자로 기술, 북한의 태도 변화. 와, 이거 점점 음모론자가 되어가는데 제발 나만의 소설이 되길. 유유. 음모론자들은 라이터로 다 꼬실려야 돼. 음모는 다 꼬실려야 돼. 19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했고요. 저는 이제 이 빵 맛있게 먹을게요. 이제 회전은 멈췄네. 배터리가 다 닫았나봐요. 자, 음악을 틀고 긴 댓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똑같은 거를 2번 읽으니까 오늘 지쳐. 어쨌든 오늘 휴일, 내일도 월요일 같지 않은 월요일 휴일 잘 쉬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